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상상수월래 놀이마당 일상 속 라디오 2회차 진행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상상수월래 일상 속 라디오 1회차로 우리 하재현 선생님께서 10월 동안 진행되는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은 2회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재현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하재현 선생님께서 부득이하게 건강 때문에 오늘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임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회차 일상 속 보이는 라디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끌 광진청소년센터를 많이 이용해 보셨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과 비전은 청소년의 성장과 꿈을 현실로 만들자, 청소년으로 시끌벅적한 행복 플랫폼을 만들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별칭이 시끌입니다. 청소년들이 늘 시끌시끌하게 상주하는,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센터의 운영법인은 흥사단인데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죠. 도산 안창원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단체 흥사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광진청소년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내에 이번 어울림마당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청소년활동팀은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치활동, 그리고 자기개발활동, 그리고 지역 연계 축제, 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모두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거나 또 함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라디오가 진행되는 도중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놀토 엑스포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큰 축제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만약에 오프라인이 가능했다면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링크나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광진청소년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는 망우청소년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 일상 속 라디오가 진행되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활동팀 선생님들이 이 어울림마당을 준비하시고 기획하고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를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 정말. 계셨군요. 네. 네. 제가 가까이서 참여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팀이 다르다 보니까 네, 항상 즐겁고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축제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어울림마당 일상다반사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이 별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다반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5가지 컨셉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에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일상 속 라디오, 상은 상상수월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체험 키트를 통해 가족 간에 어떤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는 다 함께 온라인 축제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어몽어스, 여러분들 어몽어스 잘 아시죠? 요즘에 핫한 또 온라인 마피아 게임인데 어몽어스 프로그램을 함께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반은 할로윈의 반하다. 지금 현재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할로윈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에 진행되는 할로윈 축제를 우리가 할로윈의 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4는 우리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나 다양한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활동 모습을 연말의 마지막으로 모아서 축제 형태로 볼 수 있는 모두의 마음에 사로잡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일상다반사의 주제로 올 한해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1. 일상 속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역시 좋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하재현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이 네이밍이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일상다반사라는 그런 이름 마음에 드신가요?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라디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10월달에 진행되는 일상 속 보이는 라디오들이 할로윈 축제의 주제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무서운 주제, 공포 이런 주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색다른 공포에 대해서 우리 재원쌤이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공포증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는 폐쇄공포증 또는 뭐 어떤 귀신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직접 우리가 경험했을 때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꼭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놓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황에서도 그 공포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관련된 공포증 중에 우주공포증이라고 하는 공포증이 있어요. 우주공포증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에서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느껴지는 공포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공포증 중에서는 이제 심해공포증이라고. 어떤 공포증이요? 심해공포증이라고. 심해공포증. 그거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 상상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죠. 심해공포증을 다룬 영화. 그게 몇 미터더라? 하여간 몇 미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분들이 그 심해에 들어갔는데 그 심해에서 상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심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상어들이 그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 공포, 그리고 내가 산소통을 갖고 있는데 그 산소통에서 산소가 고갈되어가는 공포, 옆에 있는 동료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공포,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우주공포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우주하면 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공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이 맨몸으로는 살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주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좀 느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주의 규모요? 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우주의 규모라고 하지만 원작의 이름은 The Scale of the Universe. 스케일 오브 더 유니버스.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두 번째 버전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의 규모. 네, 우주의 딱 들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의 규모라고 하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망원경으로 본다, 멀리 뭐가 보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체감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게 과연 어느 거리에 있을지 가늠되지 않는, 그쵸.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오늘도 그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재원쌤이 준비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쌤이 준비해오신 우주의 규모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재원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광진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천문과학 특화팀에서 천문학, 우주 이런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공부도, 천문학에 관련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프로그램은요, 우주의 규모라고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얘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크기의 물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커다란, 우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물체, 그리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상상할 수 없이 조그마한 물체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 뭐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물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찬혁 선생님이 라플라시아라고 하는 꽃을 지금 클릭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꽃이 1m라고 해요. 그래서 이 라플레시아는 여기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꽃을 예전에 한번 기사를 읽었거든요.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사람이 실제로 돌아가셨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식인꽃인가 살인꽃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네, 소개가 됐었죠. 근데 실제로 이 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고기랑 비슷해요. 외관이. 네. 그래서 고기꽃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네, 실제 먹을 수는 없겠죠. 네, 먹으면 그 암치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거의 두리안급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인간이 나와 있는데요. 저 인간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1.7m로 네. 나와 있고요. 170 정도네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 한 10cm 작군요. 네,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도 살짝 작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여기에도 이제 1초에 한 명씩 맞는다고 하더라도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한 사람씩 만나서 1초에 2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동안 또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수명 100세라고 했을 때 100세의 2배가 되는 기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모두 만날 수 없다. 맞아요. 그 어떤 의미로는 인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수의 인간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친숙한 꽃이죠,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 굉장히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얘 진짜 크게 크면은 3m 넓이까지 크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70인 인간보다도 거의 뭐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m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해바라기들이 있군요. 네, 꽃이 웬만한 사람 얼굴보다 커요. 네. 보통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빌라촌에 이제 해바라기들이 좀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키가 작은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올려다봤거든요. 엄청 큰 해바라기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올려다볼 정도로 해바라기가 크다. 네, 그쵸.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해바라기가 좀 있는데 벽이에요, 벽. 근데 해바라기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그 높은 해바라기 꽃에다가 손을 닿아서 해바라기 꽃을 딴 다음에 거기서 해바라기 씨를 다 해서 그걸 집에 가서 볶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해바라기 꽃을 보기도 쉽지 않은데 해바라기 씨앗을 그렇게 먹어봤던 경험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재현쌤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저도 까먹은 적은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아마 해바라기 씨고 햄스터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맛있는 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인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나이가 있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간식거리였어요. 해바라기 꽃을 따서 씨앗도 이렇게 해서 먹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루비아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은 빨간색 길쭉한 꽃인데 그걸 따서 입에 살짝 대면 그 사루비아 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식거리였거든요. 해바라기가 딱 보이니까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크기를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큰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키우면 개가 일본 거미개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170인데 인간을 옆으로 눕혀놔도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 좀만 더 크면 코끼리만 해요. 네, 진짜 코끼리 크기랑 거의 비슷한데 일본 거미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또 가장 큰 절지동물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3m까지 자라나봐요. 보통 저희가 영덕대게를 먹으면 2명이서 약간 배부른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한 3, 4인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쵸, 약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피자 라지 사이즈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또 고향이 영덕이라서 개를 보니까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크기를 키워보면은 아폴로 달착륙선이 나오는데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커요. 맞아요. 이제 아폴로 달착륙선 하면은 이제 우주선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냐면은 사람 2명, 성인 남자가 우주복까지 다 입은 상태에서 2명이 탈 수 있는 카트가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가 한 대가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우주로 올라가서 달 궤도를 돌고 있다가 딱 합체를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 조그마한 우주선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귀한 우주선이라고. 귀한 우주선. 영화 마션 보면은 거기 막 딱 올라가서 그렇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안에 이제 내려갔던 뭐 암스트롱이랑 그 버즈 올드린이 뭐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쉬고 잠도 잤다고 해요. 그런 공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보통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달 착륙선의 사이즈나 네. 생각하던 그런 사이즈는 사실은 사람보다 많이 안 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그쵸. 지금 사람이랑 단순히 비교를 해도 이 안에 사람 한 1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꾸역꾸역 들어가면 한 10명 네, 들어가죠. 10명 정도 들어가서 정말 이 크기가 이렇게 접히고 들어가면 10명 정도는 네. 생각보다 이 아폴로 착륙선이 되게 큰 크기였군요. 그쵸. 네. 보니까 이 티라노라는 공룡도 사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끼리도 엄청나게 큰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큰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크기인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좀 더 큰 스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제부터는 건물이 나오는데 그 암피코일리아스라는 거랑 그 밑에 있는 건 고래인가요? 네. 흰 긴수염 고래네. 고래와 여기는 비교하려면 집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네. 가정집의 평균 크기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보시면 오크나무 넓이가 미국 가정집만 해요 지금. 근데 이런 나무가 있었나? 오크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본 나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스펠링으로 ORC 해가지고 좀 무식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구도 만들고 그쵸. 그런 형태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집 크기 정도까지 되는지는, 또 보시면 지금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오크나무에 한 10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큰 나무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 공룡이 저 오크나무 한 2개, 3개는 먹었겠죠?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 공룡은 보니까 약간 초식 공룡이고 물이나 막 이런 데서 고개만 빼꼼하게 내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많이 즐겨보던 만화 중에 둘리가 있는데, 둘리 혹시 아시나요? 아, 둘리 알죠. 네, 둘리 엄마가 바로 저 암피코일리아스 프라길리무스입니다. 아, 그래서 둘리가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둘리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만화긴 하지만 정말 재밌는 만화. 재밌습니다. 빙하 타고. 자, 그리고 좀 더 큰 스케일로 가보면 나무가 생각보다 레드우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네요. 아, 레드우드 혹시 정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레드우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100m. 가장 큰 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100m까지 커지네요. 100m까지. 야, 이게 나무가 100m면은 사실은 인간이 세운 건물들 그 높이 비교한 거 본 적이 있는데, 네. 100m가 넘는 건물들이 뭐 요 근래에 많아지긴 했지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저게 한 30층 정도 건물이니까. 30층이면은 이게 그냥 나무가 크는데 30층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건축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달 착륙선 네. 걔가 끝에 달려 있었던 애가 세턴 5, 지금 옆에 보시면은 자유의 신성 위에 세턴 5. 세턴 5 로켓 모양의. 네. 쟤도 100m가 넘어요. 아, 이게요? 네, 그러네요. 레드우드랑 비슷하네요. 네. 조금 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기 끝에 아주 조그만한 부분에 실려 있어가지고 작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안에. 아니, 맨 위에죠. 맨 위에 꼭대기. 탄두 부분에. 네. 그렇죠. 탄두라고. 네. 사람이 미사일. 죄송합니다. 네. 미사일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네. 일단은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크기를 비교해보면, 아까 여기 아폴로 달 착륙선이 있는데, 요게 땡기다 보면, 세턴 5호의 이 부분에. 네, 거기, 딱 거기 캡 안에 들어가는 쏙 거죠. 들어가는 그 크기. 네, 지금 보시면. 와, 진짜 크군요. 네, 근데 저게 이게 지금, 네. 세턴호를 하나 만드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한 5조 원 정도 5조 원. 네, 5조 원 역시 정도 들어갔다고 우주는 정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정말. 요 근래에 생긴 우주 여행도 사실은. 그렇죠. 미지의 영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옆에 뭐 국제우주정거장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국제우주정거장이 미식축구 경기장 크기 정도 돼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으네요. 그래서 사실 국제우주정거장은 밤에 보면은 보여요. 아, 보이나요? 네. 굉장히 밝은 별처럼 보이는 애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밝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 요즘 이제 화성 되게 밝다라고 그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문팀에서도 관측하셨죠? 네, 최근에 관측을 했는데 네. 그 화성 정도의 밝기로 국제우주정거장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밝은 게 하늘에서 그냥 유령처럼 슉 지나가요. 그러면 혹시 우리도 관측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여기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네. 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저 태양광 패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 혹시 기회가 되면 천문팀에서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시는 실시간 것도 스트리밍. 네, 기도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타이타닉호 되게 유명한 배입니다. 네,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그 타이타닉호인데 빙하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던. 그런데 이 배의 크기가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큽니다. 네. 자유의 여신상도 상당히 큰데 그 큰 자유의 여신상보다
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크기인 것 같고요. 그 타이타닉호 네, 영화 타이타닉 네, 보셨죠? 맞습니다. 그거 침몰하던 그 네. 씬이 CG가 아니라 저 타이타닉호의 절반인가? 네. 크기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실제로 침수를 시켰다. 실제로, 야, 참, 하여튼 영화는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CG가 사실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침몰 장면이 정말 실감 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또 타이타닉과 비교되는 것들이 이런 기자의 대피라미드. 엄청나게 큰데 이 배하고도 거의 뭐 필적할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펠탑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땡겨 보니까 이렇게 1km 크기, 요 원이 1km 크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10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의 대피라미드 정도는 거의 뭐 한 6, 700m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겠죠. 네, 반지름보다 좀 더 긴 것 같으니까. 네. 정말 그렇게 크니까 이제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갔겠죠. 네, 인공위성을 찍어도 저 모습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선졌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은 이 피라미드와 또 인간의 크기를 잠깐 비교해 드릴 텐데 한참 휘를 돌려야 인간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이 인간이 한참 또 휘를 돌려야 1km 크기의 이런 물건들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벌써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인가? 네. 그때쯤에는 이제 유럽인들이 저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돌 가지고 오는 게 체험학습이었다고. 체험학습을 네. 저 위에요.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요만한 사람들이 여기를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기념품으로 돌조가리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내려와서 정말 지금 피라미드 보면은 위에가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 다시 이렇게 시멘트로 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요만한 인간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서 돌조각을 가지고 온 체험학습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좀 더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돔 이게 뭘까요? 바위처럼 생겼는데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거대한 돔이라고 하네요. 화강나무로 되어 있고 이 정도 크기 바위. 그러니까 일단 타이타닉호나 에펠탑 그리고 이 피라미드 상당히 큰 스케일이었는데 지금 1km가 훨씬 넘는 크기의 하프돔 바위 그리고 후버댐, 이것도 댐 같은데요. 콜로라도 강에 지어진 후버댐 가장 많은 저수 용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진짜 대단한 건축물이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지금 하프돔 말고 그쵸. 여기 계시는 요분이 이제 저분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또 저런 대단한 미세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땡겨 보면은 이제 보이네요. 이 바티칸 시국 요거는 이제 교황님이 계시는 그렇죠. 교황청이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 네, 이탈리아 로마에 로마에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죠. 근데 하프돔이랑 이 시국이랑 크기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부르즈 칼리파랑도 바티칸 시국을 그러네요. 이 부르즈 칼리파가 이제 옛날 이름이 버즈 두바이라고 그렇죠. 그 두바이에 이제 세운 랜드마크인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올라가면 그냥 구름 도시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그냥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진짜 말 그대로 마천루.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을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벽돌 하나씩 날라가지고. 네,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보잉, 에버렛 공장 이런 것들은 비행기 공장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 자체도 아까 보잉 747 보셨으면 굉장히 컸다고 느끼셨겠지만 걔네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얼마나 큰 규모의 그렇죠. 그런 큰 비행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장들 또 크기. 얼마나, 그리고 이 폭포가 또 어마어마하네요. 이 앙헬 폭포는 또 뭔가요? 네, 보통 우리가 폭포를 떠올리면은 나이아가라, 뭐 이과수 폭포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앙헬 폭포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있고요. 근데 이 폭포가 이 부르즈 칼리파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인간도 위대하지만 자연이 역시 인간은 자연을 범접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좀 더 땡겨 보면 이 울루루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지구의 배꼽. 그쵸.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울루루. 저게 바위가 하나의 바위로 저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바위로요? 네. 단일 바위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바위일 수 그쵸. 있죠. 이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에어조로크로 불렸던 것 같은데 이 울루루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관광객들이 울루루로 가서 자꾸 뭘 주워오고 돌을 만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실은 피라미드 꼴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울루루가 상당히 신성한 장소여서 이 울루루가 어떤 숭배의 대상이고 뭐 그런 신성한 곳인데
관광객들이 자꾸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고초를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크루이냐 이게 있는데 크루이냐는 뭔가요? 저도 이제 태양계의 내 천체는 제가 잘 이렇게 알질 못해가지고 되게 생소한 천체긴 한데 네. 지구의 두 번째 위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아, 또 지구 위성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근데 얘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공전하는데 364일, 지구보다 조금 더 지구보다 하루 정도 차이 나요. 하루 정도 빠르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외소행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성이라는 개념과 네, 이제 외소행성이라는 개념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태양계의 소천체들, 그러니까 작은 천체들을 일컫는 말 중에 이제 행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얘보다 작은 애를 외소행성이라고 외소행성. 부릅니다. 외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왕성 같은 애가 지금 외소행성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소하다는 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그 외소하다라는 네, 조그맣 네. 그 의미입니다. 이게 뭐 스스로 동그랗게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성처럼 보이지 못할 정도의 작은 애들, 정말 외소한 친구들, 정말 외소한 친구들을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행성이나 외소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크루이냐가 지구를 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보니 태양을 돌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위성인 줄 알았는데 외소행성이다. 그렇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구도 자기가 도는 그 궤도로 돌고 있었고 크루이냐도 자기가 도는 궤도로 돌고 있었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를 받은. 네. 크루이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난 위성이 아닌데. 네, 위성이 아닌 자꾸 지구의 위성이라고 네, 달처럼 취급을 했으나 알고 보니 외소행성이더라. 뭐 이런 느낌의 새로운 것 같아요. 크루이냐라는 이름 처음 들었고 사실은 그런 존재가 지구 근처에 있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신기로운 그런. 사실 저도 크루이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번에 갖고 오신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데이모스. 얘는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화성. 네, 화성. 그 화성의 달이에요. 아, 화성의 달. 그 밑에 지금 포보스라고 하는 애도 보이죠? 포보스. 네. 데이모스랑 포보스가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달들인데 아, 얘네 보면은 크기가 20km,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km, 30km 밖에. 그쵸? 네, 20km, 30km 밖에. 그쵸? 이게 원래 지구 같은 크기의 행성들이 갖기에는 요 정도 크기의 달들이 적당한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달, 지금 이 달은요 크기가 한 몇 킬로더라? 2,700km인가? 네, 2,700km. 2,700km 정도 되는데 그럼 생각보다 큰 거네요? 굉장히 큰 거죠. 지구가 가지고 품고 있기에는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품고 달이 있는 그냥 계셔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계셔주는 달이 거의 명왕성보다도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명왕성보다도 그럼 다 상당히 고마운 네. 토끼 조선이고 좋습니다. 네. 헨리의 성, 유명한 해성도 있고요. 에베레스트산 이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네. 그 높은 산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팡 제베랄리 요거 제가 항공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게 인공섬, 그쵸? 그래서 인공섬인데 요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만든 인공섬으로 알고 있는데 8km 크기라고 합니다. 8km. 생각보다 8km. 네. 네. 8km면 사실은 인간이 물 위에 조성한 인공섬으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죠. 리조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이제 계획해서 만든 인공섬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가 에베레스트산 규모랑 거의 뭐 필적할 정도로. 에베레스트산 높이 정도 크기인 거죠? 네, 8km 비슷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8,848m. 요거 예전에 저희 세계사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많이 외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건 너비. 얘는 이제 그렇죠. 넓이. 네.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이제 아주 뭐 여러 국가에 킬로미터, 걸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가면은 이 마리아나 해구가 해구 중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위치가 일본 쪽이었나요? 일본 쪽. 일본. 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해구가 사실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심해공포증이랑 또 연관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이 해구가 사실은 미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구가 등장하는 영상들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내려가도 끝이 없는 정말 그런 심해의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해구 안에 어떤 생명체가 어떤 음. 환경에 살고 있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외계, 그러니까 지금 물이 존재하는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도 네. 마리아나 해구랑 비슷한 그런 환경이 형태의 해구들이 네, 조성이 돼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 너무 깊어서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데도 그렇죠. 예. 미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토성의 위성인 뭐 타이탄이라든지 뭐 유로파라든지 이런 뭐 토성과 목성의 위성에서도 지금 물이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두꺼운 얼음층 밑에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마리아나 해구랑 비슷한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을 미생물들이 것이다. 미지의 어떤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마리아나 해구도 이제 그런 행성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구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괴짜 영화 감독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상당히 괴짜예요. 그래서 본인이 잠수함을 가지고 가장 깊은 깊이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개발한 잠수함을 타고 해구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 밑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압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쪼그라드는 그런 압력을 견뎌서 내려가 봤더니 진짜 빛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생물들은 다 새로운 신규 종이에요. 그쵸. 인간이- 아무도 가본 적이 네, 없으니까. 인간이 모르던 그런 미지의 종. 그런 것들이 살고 있는 정말 미지의 영역.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우주에 있다라는 거는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어가지고 아이고, 네.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전문 분야가 네. 나왔습니다. 얘 살짝 언급을 해주자면요. 얘는 이제 별들이 이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네. 딱 폭발을 하는데 좀 큰 애들은요 네. 안으로 폭발을 해요. 아, 이렇게 네. 쪼그라들면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블랙홀이 블랙홀. 되는 거고요. 그 블랙홀이 되기에는 약간 뭐 1% 부족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중성자별이 되는 거예요. 아, 중성자별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티스푼 하나를 딱 뜨면은 얘가 에베레스트 산의 전체 질량이랑 비슷할 정도. 아, 티스푼 하나에 요만큼의 질량이.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성자별 예전에 제가 만화로 본 적이 있는데 별이 죽기 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숨 들이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안으로 이렇게 확 쪼그라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확 쪼그라들어서 이제 굉장히 단단한 핵만 이렇게 남은. 아, 핵만 남은. 근데 그 크기가 핵만 남은 크기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24km라고. 24km. 네, 보통 20에서 30km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대단한 친구예요, 저 친구도. 네. 자, 이렇게 또 압축이 되는데도 20, 30km.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42.19km. 네, 그렇죠. 네, 거리.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해 주셨던 포버스라는 친구도 보이고요. 로드 아일랜드 쪽 여기가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데도 불구하고 75km. 네,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지역의 어떤 넓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우주의 물체도 하나씩 나오고. 네, 슬슬 이제 나오네요. 이제 동그란 물체도. 나라와 대륙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네, 슬슬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히드라? 네, 히드라는 아마 이것도 이제 뭐 행성이나 소행성 약간 이런 같은데 수성의 위성이라고 하네요. 위성이고 닉스는 볼까요? 이것도 얘도 수성의 위성이네요. 수성의 위성이 네. 최근에 발견이 됐나 보네요. 네, 이런 수성의 위성들 2개. 에리스도 외소행성이거든요. 아, 외소행성이군요. 외소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디스노미아라고 하는 위성을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2005년 9월 10일 토요일에 발견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아, 유명한 또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나오고, 그랜드 캐니언 나오고, 웨스트 버지니아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안다. 그랜드 캐니언은 사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하도 이렇게 말이 많아서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행성들 비슷한 그런 형태를 지닌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는 외소행성이나 이제 위성들이고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달, 진짜 여기 달이고요. 달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명왕성이 달보다도 작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달이랑 명왕성이 딱 여기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명왕성이 딱 보기에 작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친구들은 목성의 위성들이에요. 목성 위성들.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10배나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성이 가지고 있는 위성 정도의 규모를 지구가 품고 있다. 그 달님께서 그쵸. 같이 계셔주신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이제 명왕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명왕성이 예전에 행성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잠깐. 네. 근데 그때 달님께서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명왕성도 행성으로 인정받는데 아니 내가 더 큰데. 이런. 근데 또 달이 품고 있는 행성은 또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무명이 있고. 지금까지 유일한 그렇죠. 생명체가 살고 있는. 드디어 우리 초록별 지구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그냥 크기를 비교해도 달이 크네요. 꽤 큽니다. 꽤 네. 커요.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니까. 네, 한 이 정도 크기 정도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도로 클 줄 몰랐습니다. 달이 거의 뭐 화성하고도 사실 비교했을 때 많이 꿀리진 않는. 네, 화성이 한 절반 정도 크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반지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인 줄 몰랐네요. 비교를 해보니까 달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네요. 금성, 바로 지구 옆에 있는 금성입니다. 금성과 지구가 크기가 제일 비슷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가장 비슷한데. 최근에 금성에 또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 포스핀 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금성의 한 지상에서 한 30km 정도 부분에서 발견이 됐는데 얘가 생명체의 증거가 된다고. 생명체의 증거. 네. 지금 딱 봐서는 지구는 이렇게 약간 좀 생명체가 사니까 푸른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그렇게 푸르진 않아요. 그리고 막 온도가 막 400도 이상. 네, 지금 450도까지 올라간다고. 기압은 진짜 막 그래서 막 탱크가 그쪽에 들어가면 1분, 2분 내에 종이 쪼가리처럼 숨겨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징후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생명체 탐사한다 그러면은 다 화성으로 보냈어요. 화성으로 보내다가 지금 갑자기 금성에서 이게 진짜 최근 연구거든요. 징후가 발견됐군요. 그게. 한 1주, 2주 내에 발견이 됐던 발표가 됐던 정말 따끈따끈한 완전 따끈따끈한 건데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그 시선을 금성 쪽으로 다시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순서로 봐서도 수금지화하면 그러니까 지구를 중간에 두고 금성이 태양보다 조금 가깝고 태양이 조금 더 가깝고 화성이 태양이 조금 더 먼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이제 금성이 지구보다 그냥 한 단계 가까운데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 온실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화성보다도 가장 더 비슷한 환경이라는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고요. 시리우스 B는요, 네. 시리우스 주변에 돌고 있는데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이제 백색외성 그 중성자별, 아까 블랙홀이랑 중성자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 중성자별이 되기에도 약간 1% 부족한 애들이 백색외성이 되는 애들인데요. 부족한 친구들이 많네요. 근데 얘도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백색외성 종류 중에는 원래는 이제 막 태양보다 뭐 1000배 이렇게 큰 애들 주위를 돌면서 걔네를 이렇게 빨아먹는 애들도 있어요. 행성을 어떻게 빨아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를 빨아먹는. 가스를. 그 별이 2개가 도는데 하나는 굉장히 큰 애, 하나는 백색외성. 그러면 백색외성은 금성 대기에 띄우면 금성을 둘러싸는 이산화탄소를 좀 빨아먹죠. 적당히 빨아먹을 수 있죠. 그러면 금성으로 갈 수 있네. 백색외성들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또 이게 행성들은 스스로가 빛을 못 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아우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외성들은 또 빛을 낼 수 있나요? 백색외성들은 빛을 낸다는 게 사실은 태양이랑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태양은 이제 수소라는 애들이 뭉쳐져가지고 핵융합 반응. 왜 아이언맨 여기 핵융합, 아크원자로 이게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달궈놓은 애들이 식으면서, 걔는 이미 뜨거운데 얘가 식으면서 내는 빛들이 이제 백색외성이나 식으면서 내는 빛들. 중성자별이 이렇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중성자별이나 백색외성들은 후기별들이에요. 그렇죠. 후기별들, 나이 먹은 별들. 나이 먹은 별들이죠. 자,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월드다. 마인크래프트. 다른 행성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마인크래프트 위대하네요. 위대합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진짜 위대한 게임인 게 다른 게임들은 만들어진 대로 즐겨야 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는 또 월드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또 어울림마당이랑 뉴스데이랑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센터를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니, 이 행성들 사이에서 마인크래프트 월드 나올 줄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저기 우리 센터가 세워졌다는 게. 네, 반갑네요. 되게. 자, 드디어 이제 토성이나 목성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근데 목성은 사실
또 띠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목성도 띠가 있습니다. 네. 잘안 보여요. 토성이 워낙에 이 띠 이미지가 강해서 네. 보통은 행성 중에 띠가 있다고 하면 토성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또 천문대로 센터 네. 천문대로 오시면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기가미터 올라왔습니다. 1기가미터 보시면 여기 1기가미터가 100점만, 10만, 100만, 100만 킬로. 미터. 네, 미터니까 1000m를 하면 100만 킬로미터네요. 네, 그렇죠? 100만 킬로미터. 네, 여기 공 3개가 이제 올라가면 100만 킬로미터. 진짜 태양이 한 100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딱. 그러면 딱 여기 태양 크기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죠? 네, 태양.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 이런 별들이 있는데, 이 센타우리는 우리 마블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외계인들이 사는 센타우리 행성. 네, 센타우리 행성. 이제 지구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살짝 들어가 보면은 네.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친구 있었어요. 네, 프록시마 센타우리 여기 있습니다. 네, 얘가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 별입니다. 한 2광년에서 3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별인데요.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뭘 날려 보내느니 마느니 약간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약간 이런 별들은 센타우리라는 이름들이 많네요. 센타우리가 네. 이제 별자리 이름이에요. 별자리 이름.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센타우루스 자리. 네, 거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애는요. 이제 가장 밝은 별을 알파. 밝기로 표현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쭉쭉 쭉 가는 가서 이제 뭐 프록시마 이렇게. 프록시마는 이제 가깝다라는 거. 가깝다. 그러면 이거 다 다른 개념. 다른 개념. 알파는 밝기, 프록시마는 거리. 그렇죠. 네, 프록시마는 그냥 가까워서 우리가 애칭으로. 가까운 애칭. 좋습니다. 가깝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름이 붙은 별도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뭔가요? 카프라인의 별. 되게 13광년 네. 떨어져 있는 이후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루이텐의 별. 12광년 떨어져 있는 이후 별들이라고 네.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알려지지 않은 별들 나중에 찾으셔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시면 찬혁의 별 이렇게. 아까 그 시리우스 B가 돌고 있던 네. 별이 저 시리우스 A라고 하는 별이에요. 시리우스 A 여기 나왔네요. 네. 이 시리우스 A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에요. 보니까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8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문학에서는 8광년이 가까운 거리인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빛의 속도로 8년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 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맞습니다. 광년이. 네, 그리고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 그 1초마다 만나도 200년이 걸리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의 키를 다 합치면 인간 키의 네, 이렇게 됩니다. 뭔가 귀엽기도 하고. 네, 귀엽기도 이런 센스 있는 이런. 네,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플록스의 지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인간 키의 합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도 되게 처음 보는 그런 별 이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확실히. 지금 보이는 별들은 네. 이제 1등성이라고 해가지고 1등성. 밤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위주로 지금 두신 것 같은데 아크투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굉장히 이제 늙은 별에 늙은 별에 속하는 별들이고요. 알데바란 이렇게 붉은색 별들은 네. 이제 크고 붉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러면은 얘네들도 해서 블랙홀이 되거나 뭐 이렇게 중성자별이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알데바란 같은 경우에는 네. 중성자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블랙홀이 되려면은 좀 더 외적인 요인이 좀 더 해야 되는군요.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이런 가까이 있는 별들이 블랙홀이 되면 사실은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요? 그래도 워낙 멀리 있어서. 워낙. 네, 워낙 멀리. 그쵸. 네. 크게 뭐 천문학에서의 거리가 그런 것들이. 자, 또 이렇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만한 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근데 되고요. 그 정도 크기의 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땡기면 땡길수록 느껴지는 건데, 이 별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태양만 해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만한 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들이. 근데 태양이 네.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요. 적색 거성이라고 이제 빨갛게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서 크기가 늘어나는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궤도 거리까지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지구도 위협받을 수 있겠네요. 지구가 이제 태양 안에 쏙 들어가죠. 아, 쏙 들어가서. 네. 아, 그러면 우리들 모두 함께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바사삭 이렇게. 아이고. 네. 아직 많이 남은 얘기니까. 그렇죠. 한 40억 년 정도 남았어요. 40억 년, 네. 아직은 많이 남은 얘기니까. 40억 년이 너무 쉽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뒤에 별들이 많이 있고 다 붉은 별들이네요. 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차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 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붉게 보이는. 네. 그럼 이제 이게 좀 약간 나이를 먹을수록 좀 붉어지고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쵸. 식어간다라고 보면 되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행성, 태양계 행성 마지막에 있는 해왕성이라는 친구인데, 해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만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주는 정말 이제 큰 가늠할 친구들 수가 없는데, 이제 별에서 성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저 카이퍼띠라는 게 나왔는데요. 네. 이 카이퍼띠는 그 태양계에서 해왕성 바깥쪽에 있는 네. 소행성이나 외소행성들이 있는 띠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해성들 있잖아요. 네. 꼬리 달려 있는 그런 네. 친구들이 이제 짧게 도는 친구들이 보통 카이퍼띠에서 온다고. 아, 여기서부터 오나요? 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되게 멀리서 오는구나. 그래서 친구들. 저기에서 뭐 30년, 70년 이렇게 날라서 태양 살짝 지나가면은 진짜 열심히 오네요. 그렇죠, 열심히 옵니다. 지구에서 한 3일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보이는. 한 인간이 인생을 살 동안 열심히 달려서 잠깐 보여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헨리해성도 한 번 도는데 70년 가까이. 네, 그게 궤도가 약간 이렇게 타원 궤도. 네, 그 타원형 궤도가 아마 헨리해성도 카이퍼띠로 알고 있거든요. 카이퍼띠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태양이고 이 태양계 외곽에 해왕성 해왕성 외곽에 있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행성 때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우주 관련된 영화 보시면 우주 영화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막 어느 공간에 도착했는데 주변에 엄청나게 돌 같은 소행성들이 많고, 그렇죠. 막 콱콱 부딪히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좀 더 가까워요. 좀 더 가까워요? 그거는 이제 지구랑 화성 사이에. 지구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또? 지구의 화성 사이에 이제 소행성대라고 아, 그런 소행성들이 있는데, 근데 걔네들도 좀 조그만한 그런 암석들이 굉장히 많기 작은 때문에 암석들이. 우주선이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측면에 스쳐가는 건 사실 좀 큰 문제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올라서 지나가죠. 이렇게 넘어서. 예, 편편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죠. 보통은 그래서 그 영화 많이 보면 좀 옛날 영화입니다. 뭐 스타트rek이나 우주 관련된 영화 보면 이렇게 광속으로 가는 스위치를 딱 키면 갑자기 옆에 있던 돌들이 빛으로 쫙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선이 착 헤쳐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서 이렇게 화성대로 진입한다 이런 느낌일까요? 너무 영화적으로 제가 못 깔아서 약간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못 깔아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성운으로 좀 살펴보고요. 네. 광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광일은 이게 광면이라는 단위는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어떤 속도나 그런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단위는 광초. 그 빛으로 1초 갈 수 있는 거예요. 1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에서 1광초의 거리에 있는 게 달. 3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고속도로 가면은 뿅 하면 달로 가는. 네, 1초 만에 달까지 가는. 그리고 광분이라고 1분에 갈 수 있는 거리, 광시라고 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은 빛이 하루에 가는 거예요? 빛이 하루에 가는 거리를 광일이라고 부르죠. 광일. 근데 광달 뭐 이런 표현은 못 들어봤는데, 광일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광년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표현을. 광달은 없더라고요. 광달은 어감도 좀 이상하고요. 네, 광달 좀 이상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거리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세드나에서 태양까지 거리, 뭐 헤일과 회성에서 태양까지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거리들을 봤을 때 좀 경이로운 거는 이 거리와 이런 성운의 크기들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이 나와버리니까 이 크기가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그런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머릿속으로 그리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가오리 성운, 성운이라는 게 이 별의 어떤 군집이라고 보나요? 모여 있는 곳?
별이 모여 있는 애들은 네. 성단이라고 성단. 표현을 하고요. 성운은 어떤 걸까요? 성운은 네. 이제 우주에 있는 가스들 이런 게 있어요. 가스. 먼지나 가스나 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뭉쳐 있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빛을 먹고 아. 뱉고 막 하는 과정에서 구름처럼 이렇게 휘뿌옇거든요. 아, 그게 성운이군요. 성운, 네. 구름 문자. 그렇죠. 구름 문자를 써서 그렇고 얘네들 이제 뭉쳐지게 되면 또 다른 별이 생기는 그래서 별 성자가 붙은.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뭉쳐진 별이. 아, 뭉쳐지면 이 가스들이나 먼지들이 뭉쳐지면 별로 그러면 약간 그 산생기 이전에 어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별이 죽고 나면은 네. 주변에 가스나 이런 네. 먼지들을 뿌리면서 죽어요. 네.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가오리 성운 주변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있는 애들 보이죠? 네, 이렇게. 아마 얘네들이 이제 별이 죽어갈 때 그렇게 가스들을 동그란 모양으로 퍼트린 애들이 배출한 가스들이 동그랗게 어. 모여 있는 모습.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어떠한 이유로 다시 뭉쳐지기 시작하면 얘들이 새로운 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가능성. 탄생의 가능성. 자, 또 네, 우주의 햄버거. 햄버거는 뭐죠? 요즘에 버거킹에서는 기네스 버거랑 많이 닮았는데 네, 우주의 햄버거. 또 요거는 되게 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보네요. 얘는 빵 부분은 빛을 반사하는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패티 부분은 검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성운 비슷한 그런 개념일까요? 먼지 부분이 그렇죠. 있고 반사한다고 하니까. 네. 예, 얘는 성운이죠. 성운인데 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성운들이 다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같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지금 고양이 눈이나 모래시계 성운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모양이 보이는데 우리 햄버거 이 친구는 요즘에 기네스 버거라고 버거킹에서 나온 그 버거랑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눈 성운이나 모래시계 성운 같은 경우에 보면 동글동글한 모양이 딱 보이잖아요. 네,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죽어갈 때 만들어낸 아, 죽어갈 때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배출되는 모양이 이렇게 별의 모양을 닮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그 전찬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죽을 때 한다 네. 라고 했는데 별이 사실 죽을 때 네.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거를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이제 뱉을 건 뱉고 땡길 건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새는 거죠. 이렇게 가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뱉는 과정에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전체에서는 뱉고 있는데 그쵸. 그 중에 잠깐 이제 그런 거죠. 그쵸.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원래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80 정도는 뱉고 20 정도를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지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뭐 백색외성이나 중성자별이나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세게 들이마신 친구들은 확 뭉쳐지고 그쵸. 그런 게 있는 거죠. 참 이게 이 성운이라는 그런 이런 존재들은 사실은 보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빛이 전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라는 빛이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만큼의 크기가 이 크기를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천문을 전공을 하시게 되면요 이 광년부터 시작입니다. 이 단위가 광년부터. 그럼 일단 단위부터. 스케일 자체가 엄청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쵸.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근데 문제는 천문학에서는요 이 광년조차도 이제 사실은 센티미터 광년이 센티미터 단위를 써요. 뭐 10에 뭐 20승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가 광년 단위로. 그러니까 사실 광년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앞에 수를 크게 붙이죠. 뭐 10에 30승 센티미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그쵸. 네. 참 정말 스케일이 성운들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오르트 구름. 오르트 구름. 네. 얘는 이제 태양계 완전 외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아까 말해드렸던 해성, 그 꼬리 날린 애들이 굉장히 막 뭐 몇백 년 주기로 오는 애들이 이 오르트 구름에서 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썼던 그 보이저우, 네. 보이저우가 그 카이퍼 벨트를 넘어서 지금 오르트 그룹에 진입을 하고 여기에 있다. 진입을 했다고요? 네,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한 1광년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름으로 2광년인 거고 반지름으로 한 1광년 정도. 그러니까 보이저우가 한 1광년 정도 여기가 거리인데 한 1광년 정도 이렇게. 그렇죠. 보이저우가 발사가 70년대 발사였었나요? 그러면은 거의 한 50년 됐네요. 네, 50년 동안 열심히 50년 열심히 갔구나. 열심히 가서 이제 오르트 구름까지 도달했다는 희소식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1초에 한 11km씩 간대요. 1초에 11km. 네, 1초에. 속도가 인간의 기준에서 엄청 빠른데. 빛의 속도가 몇이죠?
일초에 30만 킬로. 1,030만 킬로. 아,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성운들 좀 멋있는 성운들. 그렇죠. 이 창조의 기둥, 콘성운 이런 애들. 네. 창조의 기둥 요거는 뭘 창조한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별을 창조하고 있어요. 아, 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능성. 걔네들이 저기서 뭉쳐지고 있는 애들. 근데 없어졌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1000년 동안밖에 볼 수 없다. 초신성이 의에 없어졌다. 초신성이라는 건 뭔가요? 초신성은 이제 별 중에 아까 막 엄청나게 컸던 애들 있죠. 네. 걔네들이 죽으면 초신성. 엄청 큰 빨간 별들이 그런 별들이 초신성. 네, 뭐 초신성도 타입이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뭐 폭발하는 메커니즘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커다란 별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게 초신성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그런 별이 죽으면서 이제 폭발하면서 이 창조의 기둥을 덮쳤거나 뭐 그렇겠네요. 걔가 이제 뭐 메커니즘으로 따지면 얘가 이제 퍼지면서 제 기둥을 이렇게 찢어 발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네, 나오는데. 저 개성운 위에 보시나요? 개성운. 네. 그 창조의 기둥에서 그 맞은편에 개성운. 잠시만요. 위 12시. 여기 위에. 네. 개성운. 이 개성운이 그 초신성의 잔해인데 1000년 정도 전에 실제로 저 개성운을 인류가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무 밝아서 낮 동안에도 보일 정도였다. 맞아요. 12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서기 1054년에 관측되었다. 네. 그럼 거의 뭐 1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이때. 고려시대. 야, 정말.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그때 당시 보였다는 거는 좀 시간차가 있게 오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쵸. 11년 정도 전에. 11광년이라고 했죠? 11광년 정도 됐다고요? 네. 그러면 11년 정도 전에 터진 게 11년 후에 이제 와서. 그렇죠. 한 1043년 정도에 터졌겠네요. 43년에 터지고 1054년에 와서 이제 나 터졌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때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도 저 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 정도로. 보면은 성운들도 지금 보면은 그 성운들이 이제 작아집니다. 네. 독수리, 북아메리카. 여기서부터는 오리온은 많이 들어본 좀 과자도 있고. 오리오 성운이나 북아메리카 성운 이런 애들은 이제 별이 죽어서 생긴 성운이 아니라 애초에 생겨난 애초에 있었던 우주에 그냥 뭐 이렇게 탄생부터 같이 있었던 이런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고인물 느낌이네요. 그쵸, 완전 고인물. 우주의 고인물들. 저런 고인물의 주변에 이제 개성운 같은 폭발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이제 요동을 치다가 뭉쳐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파장이 들어와서 파장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이렇게 흔들고 요동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뭉쳐지는. 원래 이제 가만히 있는 애들은 오래돼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네. 주변에 영향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서 뭔가가 이제 파장이나 전달되면 그걸로 흔들리다가 흔들리니까 뭉쳐지고 그런 느낌이군요. 참 이 친구도 고인물답게 크기가 매우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얘들은 지금 뭐 엑사미터까지 나오는데 지금 영 개수만 봐도 엑사미터라는 단위 저도 처음 봤네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기가까지는 테라 뭐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엑사는 성단이 나옵니다. 이제. 네. 성단이 나오고. 요 성단 같은 경우에는 성운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면은 별들이 만들어지면요,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들끼리 밀어요. 그래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성단이 처음에 구성이 된 다음에 본인 별들이 좀 성장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 컸으니까 좀 영역이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너네 길 가 해서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단이 점점 규모가 커지는. 규모가 커진다기보다는 성단이 해체가 되고 해체가 되고 별들이 은하 곳곳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갈 길 가라는 표현을 쓰였거든요. 그렇죠. 너 컸으니까 안녕. 네가 길 가. 그동안 즐거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요 성단 비슷한 성단들 오메가나 메시 이런 성단들이 보이고요. 독거미 성은 이 친구 진짜 고인물인가요? 아까 고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큰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성은 가장 큽니다. 알려진 항성이 아닌 물체 중에서 가장 밝다. 그럼 만약에 이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60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네요. 600광년이니까. 600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진짜 정말. 자, 이제 은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은하.
마젤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사실 마젤란 은하랑 많이 익숙한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였어요. 안드로메다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옛날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거리가 말도 안 돼.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얘네를 그냥 성운이라고 불렀어요. 아, 성운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도 영어로 쓰면은 이제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해가지고 뭐 LGM 잠시만요. LMC, SMC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LMC는 라지 마젤란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구름. 네, 구름. 그렇게 성운.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이제 위성 은하라고 해서 위성 은하. 얘도 이제 달처럼 우리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우리 태양계 안에서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고 행성들은 또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네. 이 은하가 하나가 태양계라는 게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된 은하들도 서로 돌고 있는 거네요. 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단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은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삼각형자리 솜브레로 은하. 여기는 이제는 이제 뭐 광년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10만 광년 정도의 크기라고. 그럼 뭐 이건 볼 수가 없는. 그쵸. 인간의 생에서 볼 수가 없는. 10만 광년 정도. 만약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10만 년 전에 있는. 그렇죠. 정말. 우리 은하 여기 있네요. 우리 은하도 꽤 큰 편이구나. 우리 은하가.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 은하 밖에 물건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저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알 수 있냐? 셀카 어떻게 찍었냐? 셀카 어떻게 찍었냐? 이거 사실은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고요. 천문학자들의 노가다. 노가다라는 표현 되나요? 노력. 단순 반복 작업. 네, 노력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다라고 확인된 별들을 그 별의 각각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얘를 3D로 구현을 시켜가지고 어떤 모습인지를 시뮬레이팅을 하는 그럼 약간 조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각각의 어떤 모습들을 다 완벽하게 잡아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막 지금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4000억 개.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수많은 별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그 수천억 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태양 같은 애들만 4000억 개입니다. 태양 같은 애들만? 네. 4천억 원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은하를 찍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약간 그 주차할 때 카메라가 나오는데 딱 위에 카메라가 없는데 차 위의 모습을 찍어주잖아요. 네.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변 상황들을 다른 카메라를 찍어서 조합해가지고 차 상황을 막 보여주는. 그래서 주차할 때 되게 편한 게 주차장 들어갈 때 내 차 모습이 딱 보이니까 위에서 보이니까 각도가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되게 좋은데 그런 형태로 은하를 렌더링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은하의 모습을 참고하는 것도 있고요. 참고했기도 했고 퍼즐 조각을 또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 뭐 아마 수천 개 이상의 거의 몇만 개 단위의 별들을 각각의 다 거리를 재가지고 렌더링을 했을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퍼즐을 다 맞춘 거네요. 네, 손수 다 맞춘. 대단합니다. 역시 천문학자들의 노고는 정말.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은하가 이제 저 가운데 보시면은 막대 모양. 여기 막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저게 원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저 막대 모양을 찾아가지고 우리 은하는 정상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나선 은하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상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막대가 없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나선 이렇게 날개 있는. 그렇죠. 지금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바람개비 은하. 그렇죠. 바람개비 은하 동그랗게 돼 있는. 네, 그런 애들이 정상나선 은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대 모양이 있으니까 막대가 가운데 하나 있죠. 이게 나선이니까 그렇죠. 나선인데 이렇게 나선의 모양에 맞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정상나선이고 이렇게 막대가 껴 있으면 막대나선. 그리고 이게 안드로메다랑 비슷해요. 우리 은하는 크기가. 네, 크기 비슷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조금 더 커요. 다 지금 은하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뭔가 중심이 잡혀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모양이 특이하네요.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은하에서 나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 나선들이 일종의 파도거든요. 파도. 왜냐면 이제 뭐 성운을 은하 정도의 규모의 성운을 그냥 가만히 두면요 얘네가 그냥
공처럼 뭉쳐져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공처럼 뭉쳐지는데 나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다른 은하가 네. 근처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아. 여기에 물결이 씌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차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약간 스치고 지나가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친구들 세숫대야에다 물 담아놓고 손을 한번 쓱 하면은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아, 네. 물이 옛날 이런 거 많이 물이 했어요. 네. 물 돌잖아요. 받아놓고 이렇게 휘물친다고. 휘물렸어요. 그거처럼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은하들이 이제 각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레바퀴 은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나선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하나가 더 지나가서 저게 동그랗게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피해자네요. 그렇죠. 일단 가해자 은하가 지나갔는데 피해자 은하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은하가 또 지나가면 또 나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그랗게 뭉쳐질 수도 있고. 그렇구나.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공전한 거리, 태양을 초점으로. 한 40억 년 동안 공전한 거리를. 네, 40억 년 동안, 네. 가늠할 수 없는 세월 동안. 클릭 되나요, 그거? 요만큼 공전했네요. 몇 년? 그렇죠. 50만 광년을 이동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거의, 네. 지구의 이동 속도는 빛보다 10,000배 느린데, 네, 50만 광년을 이동했다. 이거는 뭐, 진짜 열심히 돌았네요. 지구가 진짜 열심히 사네요. 네. 지구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저희도. 네.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이 정도. 요 거리는 이제 뭐 스케일로 따지면은 한 200만 광년 정도. 네, 정확했습니다. 200만 광년. 200만 광년 정도. 역시 전문가. 네. 좋습니다. 그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왜냐면 저희도 막 약간 게임 같은 거 할 때 약간 뭐랄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상대방이 너무 처참하게 치면 안드로메다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요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은하철도 999. 네, 약간 그 세대 메텔 이죠?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네,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네. 안드로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은하도 옛날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었어요. 다 성운인 줄 알았으나.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바뀌었지. 거리로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은하 바뀌다. 그래서 은하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이제 은하 단계에서 은하군이 나오는 거예요. 은하군. 네. 은하군은 어떤 애냐면 이제 은하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 은하가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끼리 돌아요. 근데 그거를 국부 은하군. 약간 끼리끼리 돌고 그쵸.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아리. 은하 동아리. 그렇죠. 국부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일부분,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국부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 로컬.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렇죠. 지역적으로.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국부 은하군이 우리 은하군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딱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국부 은하군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의 은하군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은하도 사실은 우리 은하라는 것 자체도 고유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는. 네, 국부 은하군도 이제 우리 은하가 속해져 있는 은하군을 국부 은하군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것, 고유의 것. 그렇죠.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뭐 은하단들이 은하단이 있죠. 은하단은 은하군들이 또 모여서 은하단을 그러면 한 단이 높은. 그렇죠. 얘는 은하군들이. 은하군이 동네라고 보면요, 은하단은 한 도시나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는데 천여자리 은하단은 정말 말 그대로 천여자리 방향에 있는 은하들의 그런 거고요. 네. 화로자리 은하단은 또 화로자리 방향에 보이는 그런 은하단. 방향을 지칭하기 위해서. 방향. 좋습니다. 이 요타미터는 진짜 처음 봅니다. 개수가 지금 뭐는. 요거 이제 기가광년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타미터 처음 보는 단위. 초은하단은 또 은하단이 모여서 생긴.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은하단이 나라라고 치면은 초은하단은 약간 UN 뭐 약간 이런. 연합체. 좀 보면 초공동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에리다누스 초공동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셔야 되는 게 에리다누스 자리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게 빈 공간이에요? 네. 이제 초공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빌공짜에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넓은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은하도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위에 뭐 사슬무늬 막 이런 거 보이세요? 사슬무늬? 여기. 위에 슬론 장성 여기. 네네네.
거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요런 데 말씀하시는 저게 점 하나가 다 은하거든요. 요 하나하나 다 은하고 네, 하나하나가 다 은하인데 요 사이가 공동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다 공동이고요. 근데 에리다누스 초공동이라고 하는 애는 딱 봐도 굉장히 큰 공간인데 저기가 통 비어있어요. 이야, 그냥 클릭해봤는데 이게 지금 몇 광년인가요? 100만, 1000만, 5천, 5억 5억 광년이네요? 네, 5억 광년.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5억 광년에 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별은 너무 뭐 은하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측 가능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저기에 갔다. 그럼 정말 어디 정막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요. 네. 주변에 이제 물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 하나에 대한 그런 중력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딱 당겨졌을 때 진짜 훅 빨려가요. 정신 없겠네요. 그럼 가면은 참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그쵸. 특히 밤에도 집에서 어두운 거랑 진짜 허허 벌판에 남겨져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남겨진 거랑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진짜 그것도 우리 은하도 아니고 거의 뭐 그런 훨씬 더 큰 단위의 그렇죠. 저거는 정말 소리 질러도 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질러도 근데 뭐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를 지를 수 뭐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뭐 그리고 온도도 2.7 켈빈이라고 하면요 한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얼겠네요. 네. 일단은 얼고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휘둘리고 굉장히 외로운 아주 무서운 공간입니다. 이제 기가 파색이라는 단위가 나오고 자 허블 딥필드 이게 이제 그러면 허블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가요? 그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원래는 지구에서 가까운 친구들만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을철 쪽에 거기는 이제 우리 은하의 바깥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근데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왜 거길 보려고 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장노출 한 며칠 이렇게 길게 거기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거기에 은하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또 있어. 은하들 우글우글. 그 은하들까지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이제 우리 은하 밖에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고가 펼쳐진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좀 틀에 박혀있는 사고에서 뭔가 좀 한 단계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예상되는 우주의 크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관측 가능한 요만큼 있습니다. 네. 요것도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이게 관측 가능한 크기의 우주랑 실제 계산으로 나오는 우주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 은하의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137억 년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7억 년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137억 년에서 137억 광년 밖에서 출발한 빛만 저희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억 광년, 1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애들은 우리한테 아직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후계 세대들이 이제 그 부분을 몇 세대가 지나서야 볼 수 있는.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으로 하면은 우리 우주의 크기는 약 300억 광년에서 400억 광년 정도다 라고 추측은 해요. 추측은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137억 광년 정도. 137억 광년 정도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팽창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죠.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를 쏙 하고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크죠. 참 이게 생각해도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이 커져서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다 그 열기기 못 이겨서 죽어버리고 지구가 쏙? 그 예전에 어디 원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야였나 아즈텍이었나 아무튼 그쪽에 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를 삼켜버렸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 태양의 나이와 비슷한 그런 주기로. 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게 제가 정확하지는 못해요.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하늘에 불이 막 점점 커져서
지구를 내려앉는다. 내려앉고 덮친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태양이 점점 커져서 지구까지 다가오게 되면 그 모습이 딱 보일 거거든요. 그쵸. 하늘이 점점 이제 태양이 점점 커지다가 그럼 하늘 우리가 전체가 태양이 되는 거죠. 요만하게 보고 있던 태양이 점점 커져서 하늘을 뒤덮게 되죠. 뒤덮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참 어떨까요? 이게 참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들이나 이 사물들, 뭐 크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지금 저희가 이 예상되는 우주의 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에 비하면 정말 이 한 줌의 먼지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되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공동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 넓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네.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증거도 없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봤던 것들을 휠을 한참 돌려도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서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성운에 도착했고요. 이제 성운 지나서 이렇게 정말 큰 단위의 어떤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 그쵸. 뭐 끽해봐야 이런 것들. 별들 정도는 우리가 그냥 뭐 드럼풍얼이나 영상을 보거나 배우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이상의 것들을 상상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천문학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 존재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